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99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벌써 99회입니다. 달타령님 오. 지금 이거 2년 가까이 된 거죠 이제? 네, 2년 넘었어요. 19년 11월. 1년, 2년 이제 2년 넘었어요. 다- 예. 와. 이제 2년 다된 거죠? 10월이구나. 네, 정신 차리시고요. 마음만 너무 앞서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곧 2년이죠. 네, 맞습니다. 참 시간 빠르고 다음 주면 100회네요 벌써. 아하. 와. 100회 특집으로 뭐 있나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아 좋아요. 아유 코로나라 갖고. 아, 나중에 근데 코로나가 좀 풀리면 11월 둘째 주 정도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9일. 네. 나중에 좀 코로나가 풀리고 내년이나 뭐 아니면 내후년쯤에 직접 뭔가 또 더 우리 청국장 팀이 의미 있는 만남 같은 걸 가져도 좋지 않을까? 뭐 꼭 그냥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진짜 의미 있는 뭐 의성님 같은 경우엔 환경 이슈가 또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이 많죠.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 계기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좋죠. 해보고 싶은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중간중간 소식 전해드릴 거고 댓글 먼저 읽고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재훈님부터. 박양금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황희두님과 깨어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곁에 계시니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길을 힘차게 나아가 주세요. 이 말이 약간 황희두와 아이들의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느낌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청국장을 하면서 되게 약간 정의를 위한 길 이런 게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어금니 깨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이제 모든 얘기가 다 깔때기로 들려 이제. 정의도 나다. 내가 정이다. 내가 정의다. 그런 건 아니고 무서운. 어. 네. 아무튼 좋은 느낌의 글이었습니다. 그쵸. 예. 황희두와 땡땡땡 말고요. 정재우와 아이들로 불러주시면. 그러면 안 되죠. 하모요. 그래요? 다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JMY님. 황희두님 공감합니다. 제 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 당연시했는데 황당한 논리 들이대면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음모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알아야 설명이 되는데 너무 황당하면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요. 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 강의에서 뭐 한두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랑 생각이 안 맞는다고 넌 틀렸어 라고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듯이 이게 또 삐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다 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다양한 방법을 얘기해보는 시점도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하게 되겠지만 좀 대선이 끝나고 차분하게 우리가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그 맞물린 이슈가 있으면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매주 청국장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원래 제가 이런 댓글 잘 안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달타령의 별이 될래요. 웃음 하트까지 해주셨는데 이걸 적으신 분의 이름이 윤석열님. 포인트가 거기 네, 있었구나. 네, 포인트가 이름. 네, 네, 윤석열 씨와 좋은 사랑 하시고요. 예, 아니 저희 새날 방송에 한 번씩 슈퍼챗 쏴주신다는. 아 그런- 진짜요? 아 그 예전에 보면은 뭐 어디에 이명박으로 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다음에 팬 서비스로 손바닥에 왕자 컨셉이 한번. 있으시네요. 아 진짜 윤석열 씨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까지 못하겠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박근홍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오. 두 가지 주셨는데 핵 융합도 탈원전 대상이냐?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라고- 대안을. 네, 질문을 달아주셔서 빠르게 30초 안에 말씀드릴게요. 부족하겠지만 준비했습니다. 오. 일단 핵융합이 탈원전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네 그렇고요. 정확히는 탈핵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핵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핵 폐기물은 전 세계 어디에도 묻을 곳도 처리할 곳도 없기 때문에 없어야 하는 지구상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핵 폐기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하면은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핵융합이라는 기술이 이제 상용화 시기가 2070년에서 80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50년, 2040년 탄소중립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 기술 발전시키겠다고 또 기술 만능주의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거론하지 않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요건 아마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한계라고 하시는 건 이 재생에너지 전환할 때 발생하는 어떤 전력난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기술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고 또 더 많이 태양광이나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태양광을 깔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를 어떤 전기 발전회사들의 수익 목표가 아니라 시민과 공익을 위한 공공재로 바라보는 시대로 바뀌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비슷한 기사가 나오면 또 한번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누구 보고 얘기하시는 거세요 지금? 어디 보시길래? 좋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 또 굉장히 중요한 답변 해주셨는데 30초는 못 지켰어요. 아, 그 30초 정도면 저도 외워갖고 이제 좀 어디 가서 2분 같은 30초. 아, 근데 이런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쭉 나열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쉬워야 접근이 되니까 맞아요. 막 30초, 1분 안에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나 이런 거 알아? 이러면서 이게 꼭 이게 비아냥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전 되게 큰 영향 주고 유시민 이사장님이 실제로 그런 무기를 제공한다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다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또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런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재훈님한테도 많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본격적인 주제 들어갈게요. 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환경 전문가. 환경에 관심 많은 사람 오이석이고요. 일단 오늘은 그 자칭 환경운동가인 분이 계세요. 오세훈 시장님이라고. 네, 자칭 환경운동가이신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ATM 이야기를 꺼내신 게 자꾸 머리에 남아서 오늘은 그 얘기 잠깐 하려고 가져와봤습니다. ATM. 쭉 설명을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혈세가 시민단체에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다. 서울시의 곳간이 이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데모시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고 또 특정 단체 밀어주기가 있다면서 이제 문제 제기도 이제 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할 말이 이제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예시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ATM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이 시민단체들을 막 이렇게 밀어주는 돈으로 혈세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울시에서 시민단체들을 밀어주는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아마 네. 희두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저 비영리 민간단체 청년문화포럼 회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청문포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청문포도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돼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이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많은 주제를 지원해줘요. 뭐 기후환경, 뭐 장애, 성평등, 노인, 아동, 이주민, 뭐 교통, 안전, 통일, 북한 이탈 주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보다 이런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돈 여기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기후변화 교육이라든지 뭐 통일교육, 장애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주민들이 자조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한데 이제 이 사업을 선정을 해주는 기관이 이제 서울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뭐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원회와 외부 위원들 총 한 15명, 20명이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심사를 하세요. 이렇게 심사를 쫙 통과를 하게 되면 9개월 동안 3천만 원을 최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뭐 1,000만 원을 내든 2천만 원을 내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넣을 수가 있고 자부담도 편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단체당 하나 가능해요. 이 사업이 되면 최대 이제 사무용품비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무용품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무용품비까지 서울시가 보전해 준다라고 비판을 하셨기 때문인데 9개월 동안 사무용품비 30만 원이요. 한 단체에.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고 다과비도 이제 20만 원까지 가능해요. 주면 고마운데 생색내면 조금 가슴 아픈 금액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인건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업으로는 인건비를 못 줘요.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이 불가한데 단순 인건비는 줄 수 있어요. 알바 채용할 수 있는데 이제 한 최대 45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9개월 동안. 네, 9개월 동안 450만 원까지 단순 인건비로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뭐 장애 교육을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 수익을 단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 주거나 아니면 사업비로 다시 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체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 이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적절하지 않아요. 게다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통해서 다 전산으로 이제 기록해야 되고 영수증도 다 내야 되고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도 하고 또 중간 보고도 있고 결과 보고도 있고 절차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실제로 이게 3천만 원, 1년 동안 3천만 원이라는 돈은 크지만 1년 동안 한 사업을 하기에 3천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거든요. 네. 예산 규모는 작은데 인건비도 안 주고 회계 증빙하는데 행정력은 또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그렇게 달가워하질 않아요, 이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공익사업,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ATM이 있으면 이제 아마 그 ATM을 운영하는 은행 아마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받기도 쉽지 않고 돈 쓰기도 쉽지 않고 쓰고 난 다음에 증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ATM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문화 포럼도 지원을 안 받으셨지 않나요? 아, 이거 할 말 맞죠. 제가 실제로 그 박원순 시장님의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영상으로 만들고 하니까 뭐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거 박원순의 그 서울시 돈 받고 와가지고 나팔 방송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유튜브 하진 않았었지만 그 활동가들한테 우리가 미안한데 이 지원 사업 기준은 되지만 안 받는 게 좋겠다. 왜냐면 나중에 이런 활동할 때 그런 걸로 꼬투리 잡는다든지 그런 걸로 모든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이제 그냥 돈 받으려고 이런 활동한다. 뭐 물론 이제 그런 비판을 뚫고 가든가 뭐 아니면 다른 길 선택하든가 인데 전 그 후자를 선택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받은 게 한 푼이라도 나오면 내가 채널 접고 뭐 이렇게 사과하겠다니까 그 사람이랑 막 많은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사과하고 그렇게 됐는데 물론 그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사람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시민단체의 그 존재의 이유 자체도 모르고 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이 필요할 땐 그런 거 다 갖다 쓰잖아요. 이런 네. 뭐 이미지라든지 어떤 성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도 단체 활동하면서 많이 느낀 게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되게 공기 같은 존재였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네. 지금 그 개인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되게 그리워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한 방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곳곳에 그런 흔적들을 남기셨던 분이고 지금 오세훈이 그 시장님의 흔적들을 다 비정상으로 싸잡고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생각하고요. 물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전부 자체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막 ATM기다 이게 흔히 해오던 방식이고 전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먼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뭐 이거는 그거랑 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오세훈이 이번에 김연아가 낙마하고 나서 SH 사장에 이제 김원동을 내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한국일보에서 단독을 걸고 우태경 기자가 어떻게 썼냐면 문재인 저격수 김원동 내정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과 제목에 솔직히 문재인 저격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 사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얼토당토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오세훈이 시장이 되고 나서 딱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너무 눈에 보이고 체감이 되는 코로나 환자 숫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으면서 이제 계속 그런 비난이죠. 사실 그건 비판이라기보다는 전 시장님의 행적들을 다 그렇게 지워나가려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좀 생각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로 그냥 비판하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게 또 그런 걸로 그냥 정부를 갖다 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마 그런 취지였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자기는 지금 뭐 제대로 나서지도 않고 네, 제대로 나서지도 않고 본인의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때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특정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옹호를 하고 그 사람들 시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네, 논리로 맞습니다. 정보를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랑 그 차별화가 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좀 얘기를 한 거고 솔직히 저는 그 실버 버튼 자랑할 때 진짜 경악을 했어요. 그게 실버 버튼 자랑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버 버튼 자랑을 코로나 그 서울시 확진자 많이 늘어나서 구청에서도 비상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 서울 시민들도 되게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맞아요. 자기는 갑자기 오세훈 TV에서 뭐 구독자들 덕분이라 그러면서 실버 버튼 자랑하고 낄낄대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이 사람 그냥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란 게 없나? 그러면서 자기는 뭐 ATM기 타령하고 있고 그 오세훈 TV도 세금으로 하는 거라며. 아 그래요? 그런 ATM기가 또 있나? 아니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솔직히 지금 서울시에서 활동하던 청년들, 청년 정책 네트워크 뭐 이제 서울시 청년청에서 활동하던 청년들도 굉장히 주위에 많은데 네. 진짜 되게 황당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잘못된 걸로 몰아가면서 또 본인들 필요할 때는 청년에 대한 얘기하고 그걸 자기네 이슈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맞아요.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인간이 무슨 염치로 저렇게 서울시장에 나와가지고 뭐 지금 실버 버튼 자랑하고 있고 그 전임 시장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참 선 넘은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대선이라는 걸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세훈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거 같아요. 오세훈이 만약에 대선에 나왔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판받고 진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끝나야 마땅한 또 사람인데 무릎 꿇겠지. 그러니까요. 난 진짜 10년 전에 사라질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저 서울시장 될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요. 재훈님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해주신 내용의 기사를 보다가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읽으려고 하는데 네. 문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지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 시장 업적 지우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뭐 이런 게 되게 공감이 가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지금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짤 같은 거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옛날에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 박영선이랑 그 토론한 게 막 굉장히 막 사이다다 뭐 박영선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랐다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오세훈이 되게 막 뛰어나고 멋있는 사람으로 막 되게 또 짤 같은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고 내가 청국장에서도 한번 그 오세훈 시장한테 따끔한 지적을 했었지만 아무튼 언제 따끔한 언제였죠? 지적을 했어요. 그때 노가리 오세훈 노가리 서울시장님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 그때는 사람한테 이제 난 님자 안 붙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제가 없을 때 몰래 언제 녹화한 적 있어요? 혼자 전 모르겠는데. 꿈에서 했나 봐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방송 처음이었으니까 저는 원래 그게 약간 예의상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오세훈이한테 따끔하게 이제 한마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세훈이 당선되고 나서 무슨 업적이 있는지 저는 진짜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괜히 막 그런 업적이나 이런 건 없으면서 약간 그런 토론회에서 막 뭐 말을 잘한다 이런 걸로 막 재평가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말 잘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 영상을- 잘한다면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그렇게 해놓는 거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참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솔직히 이게 되게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MB를 좋아하고 네. 존경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고백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오세훈에 대한 지금 정반대 스탠스도 있었어요. 사실 그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마 한두 시간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환경 이슈에 맞물려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그 10년 전에 그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 그러면서 국제 업무지구 사업 네. 그때 박원순 시장님은 그걸 환경 말씀하시면서 텃밭 얘기하시고 뭐 친환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오세훈은 의리의리한 어떤 용산을 개발하겠다 할 때 용산구 주민으로서 네. 오세훈을 찍어야지 왜 아버지가 박원순 시장님 찍으라고 할 때 그때 오세훈이 물러나고 정몽준이 와서 그걸 이어가겠다 할 때 그런 욕망의 덩어리였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뭐 지금 청년들이 다 욕망 덩어리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연결되고 그런 프레이밍을 하고 실제로 그 이익이 막 나한테 올 것처럼 저들이 되게 잘하는데 우리는 마치 그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진보에서는 안 된다 막 나쁘다 막 당위성으로 접근하고 그러면 실패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오세훈, 이명박 이런 사람들한테 더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싶어질지 그리고 뭐 100% 퍼블릭 마인드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사욕과 공익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거라 보는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강하게 비판해놓고 내 스스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자. 네. 다시 과거처럼 사지 말자. 대신 지금 과거의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 사이에 고민할 수 있게끔 던지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고 나중에 한번 그 개발 관련된 거 네. 이런 게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그 개발 이익이 마치 그 주민들한테 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
그런 시기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 설득 논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아, 생각이 듭니다. 환경으로 풀어내면 아주 그 며칠짜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어렴풋이 되게 어린 마음에 그때는 환경 한다 그러면 되게 그냥 막 이 지역 자체가 되게 후퇴하는 느낌이고 음. 그리고 뭔가 이 오세훈이나 정몽준 이런 사람이 되면 그냥 어렴풋이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되게 잘 나갈 것 같고. 그걸 아주 잘 이용한 사람이 이명박이죠. 녹색 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네, 워싱. 성장인데 개발인데 녹색을 붙여서 친환경으로 개발하겠다로 그 시대를 통일했죠. 같이 가져가려는. 말도 안 되는 양립할 수 없는 아. 조건을. 아니 근데 그 양반 진짜 꼼꼼히 했다 생각 드는 게 아직까지도 MB 얘기 나오잖아요. 막. 아, 나와요. 진짜 어디까지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대단해요.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거를 그 마무리를 하면 일단 이 서울시에서 이런 시민사회를 지원해주는 사업에는 서울시 자체에도 매해 감사가 있어요. 근데 아직 감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시장이 먼저 문제 있어! 라고 해버려서 감사의 가치와 신뢰도가 훼손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 어떤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협치 요 단어들은 거의 뭐 대동소이한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이야기한 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뭐 기후 환경, 뭐 노동, 뭐 장애, 이주민 등등 이런 일들을 굳이 왜 시민사회에다가 던져줘서 일감 명목으로 세금을 몰아주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 뭐 어떤 정권을 떠나서 시민사회 없이 정부만 있다고 했을 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나요? 보통 이제 국가만 있던 시대에 많이 났던 게 이제 전쟁, 네. 학살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 뭐 노동, 청년, 주거 등등을 이런 시민사회에서 전문성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세계적인 흐름인데 아까 희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 자체가 이 어떤 민에는 별 권한도 없어요. 자문기구 정도로만 어떤 시민사회 전문가들 많이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어떤 의사결정, 자금, 인사권 이런 거는 다 관이 갖고 있어요. 민간 협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불완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 민과 관이 동등한 관계를 맺는 이 관계의 동등성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는 선결 과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갈 길이 매우 멀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공공성을 성취해 나가는 거버넌스의 가치를 굉장히 훼손하는 기자회견을 시장님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직접 여시는 모습에서 매우 실망감을 서울 시민으로서 느꼈고, 블로그 가보니까 요 본인이 쓰셨던 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글을 블로그에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의 댓글은 다 그거던데 지하철 뚫어주세요랑 그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임대 아파트가 웬 말이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의 부진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에 돌리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이제 그분의 지지자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떤 지지자들도 결집시키고 하는 의도로 좀 보이는데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겠고 자꾸 없는 문제 만들어서 비정상을 정상인 척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게 오늘 메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 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박원순의 흔적을 지우려는 오세훈을 적발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이 보이는 게 뭐냐면 네, 그 시민사회 단체나 시민단체를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황희도 씨 예전에 과거의 모습과 같은 분들이나 다른 분 오세훈 지지자 같은 분들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마치 그들의 뭐 투명성이나 천명성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덮어씌우고 있는데 사실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있다고 하는 어떤 특정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고발을 주로 업으로 삼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디선가 뭐 걱정 없이 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문점도 생깁니다. 맞아요. 정말 시민단체분들 공공성 공익이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아가면서 밤에 밤새도록 야근하시고 주 5일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정말 힘들게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노고와 희생, 보람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이것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매주 또 앞으로도 좋은 이슈 많이 가져와 주시고 비판할 게 있으면 또 시민들께 많이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훈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 그 청년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 축하를 하네요. 지난주에 아예 그냥 뭐 대변인 되고 싶다고 어플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축하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혹시 김용호라는 사람 있어요?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아마 모르고 더 잘 싶은 사람이 아실걸요. 있어요. 예. 보시는 분들 더 잘 아실 네, 거예요. 보시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연예부 기자 출신이고 뭐 가세현 쪽에서도 방송을 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뭐 남들 뒤나 캐고 뭐 연예인들 사생활 폭로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과거에는 그 강용석, 김세희 그러니까 가세현이죠. 가세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그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이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면서 자신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신의 채널에서 네. 내가 너무 괴물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거 조주빈이 했던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남을 찌르는 칼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스스로가. 그리고 많은 원한이 쌓여 있다. 그러면서 막 방송을 뭐 울면서 하고 이제 그런 걸 토로하고 잠적을 했죠. 그 과정에서 뭐 엄청난 뭐 슈퍼챗이 터졌다고도 하죠. 그리고 이 김용호가 그 어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방송을 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사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마치 자신이 정의인 척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꼴보기 싫었고, 참회 코스프레를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뭐 돈이 떨어지고 소재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약간 정치로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 띄워주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 김부선이라고. 어제도 또 이런 게 그 포털 메인에 걸려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늘부터 이재명 낙선 운동하겠다. 그리고 자신은 이낙연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꾸 이 김부선을 띄워주고 이걸 마치 메인에 계속 실어주고 마치 김부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띄워주는 언론도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댓글은 이걸 언급하는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언론에 이게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굳이 안 아니라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할 말이 또 준비돼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이따가 맨 뒷부분에 한번. 맨 뒷부분에 하려고. 이거 약간 법적 대응 각오하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든 생각하시는데 중간에 한번 딱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뻔하지. 방금 궁금하다. 얘기가 다예요. 굳이 그 둘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아,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마무리를 짓자면 바로 마무리예요? 네. 벌써 마무리예요. 뻔하다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음.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관심하다 하더라도 네. 언론에서 다루면 또 그냥 넘어가기도 애매한 게 있긴 네, 해요. 실제로 저는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 이 탈진실 세계를 정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과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면은 정말 얼토당토 안 하게 제가 여기서 뭐 누가 어떻다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도 그냥 뭔가 있으니까 저렇겠지라는 사람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서동요를 부르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100을 던지면 한 10 정도는 맞겠지. 뭐 100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애초에 제로 베이스인데 네. 그런 식으로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 할까? 뭐 이런 왜냐면 식으로. 언론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걸 실어주면 안 되는데 계속 뭔가 이런 의견도 있어. 동등한 것처럼 자꾸 그 사이에서 소위 기계적 중립이라 하고 하는 자기들이 그런 기술을 거니까 거기에서 계속 이 사람의 말이 무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용하면 일단은 좋으니까 그리고 많이 누르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걸 이용하는 이유가 일단 속보 경쟁.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깔고 들어오고 그게 또 두고두고 복붙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그
처음 다룬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성과를 내는 거니까 실제로 기자들은 그래서 그걸 두고 되게 능력 있다고 하죠. 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자의 능력 혹은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 하던 시기에 취재 그 진짜 그런 진짜 기자로서의 윤리와 그런 능력의 기준이 지금은 되게 이상한 데로 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인플루언서도 똑같이 그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만약에 외치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는 뭐 지금 말한 언급한 사람들처럼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뭐 그런 방식의 B가 있는데 실제로 돈은 다 B로 흘러가게 되고 A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조롱만 당하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성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B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처음 얘기도 했지만 욕망은 B로 가는 거죠, 솔직히. 근데 겉으로 내세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 저쪽에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B는 솔직하다 이거예요. 방금 언급한 사람들이나 대놓고 친이라는 사람들이 솔직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진보는 위선자단 프레임이 되게 많이 먹히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진보는 예를 들어서 반일 운동하는데 뭐 차는 뭐 예를 들어서 일제 타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핏 봤을 때 차라리 솔직한 친일파가 낫지 않나? 이게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황당해 보이지만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먹히고 있고 위선자 프레임에 사실 맞서기 어려운 것도 맞지만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결과론적으로 많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내로남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게 사실은 언론이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엔 사부로 쳤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는 내 조회수 같은 거 중요하고 그런 걸로 빨아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뭐 자유나 신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고 그러면 유튜브를 무시를 하지를 말던가. 근데 본인들이 하는 행동은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그런저런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장사치처럼 행동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되게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거나 뭔가 권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게 너무나 현실 감각에 되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 가서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니까 그거를 인정할 순 없고 그냥 겉으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앞세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근데 자기네들이 막상 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SNS 그냥 복붙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또 유튜버랑은 자기네 차별화 두려고 하죠. 뭐 기자 시험 보고 왔고 나 기자고 옛날에 그러다 보면은 이 언론 개혁이라는 게 화두가 되기 전에 기자들의 누리던 혜택 지금 뭐 김만배 논란이라든지 그게 그립고 부럽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말하진 못하고 겉으로는 온갖 좋은 얘기들 다 하면서 뭐 최순실 국정농단 때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었으면 이거 취재 안 됐다 이런 얘기들 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막상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는 자기네들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를 언급하고 저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약간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재명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 그 부동산 투기꾼들부터 해서 뭐 가짜 뉴스를 뿌리는 언론, 뭐 이런 언론, 그리고 뭐 정치 비리 세력, 적폐 등등 한마디로 큰일 나니까 계속 저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네? 추파를 던지시고 계시는. 네? 추파를 던진다고요. 아,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그 실제로 거대 카르텔 세력들은 이재명 지사가 되면 되게 두려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방금 언급한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이 되길 바라고 있을걸요. 이재명이 더 잘 나가길 바라고. 왜냐면 그걸 까는 자신이 그러니까 슈퍼챗을 벌 수 있는데 이거 여야 바뀌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그 대상이 또 모호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넘나들고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 중에 한 명이 자칭 진보 진영에 있다가 나름의 그런 명성을 쌓았다가 지금 조국 전 장관 비난하고 친구 버리고 이럴 때 네. 그래도 한켠에 이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이해해보려 하고 막 뭔가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다 필요 없는 게 이게 자기의 욕망을 쫓으면 겉으로는 당연히 또 공익적인 얘기하고 자기는 뭐 진영을 넘나든다 뭐 포장은 그럴듯하게 다 해요 보면 근데 그 포장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더 오래 있길 바라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그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겉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넘어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진짜 무서운 사람도 있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 때라. 왜? 만약에 홍준표가 된다. 그럼 자기가 그쪽 진영에서 홍준표 때려봤자 의미도 없고 오히려 자기네 막 그 구독자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돌아갈 있고 때도 없고. 돌아갈 때도 없고 그런 아이러니한 게 좀 인간 세상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청국장 대변인으로 임명해야겠는데. 아니 그 파랑새 뭐 이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아무튼 끝인가요? 네. 아니 아 네네. 아 네. 아니 너무 웃겨서 아니 그게 되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게 할 얘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단장님이 너무 웃으시니까 자꾸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그래서 웃음소리 좋다고 하실 땐 언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할 때 웃으시니까 이게 자꾸 생각해 놓은 것들을 까먹네요. 아, 제가 네. 방송에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의 코너 망쳤다고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재훈님 주제를 좀 이어받아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에 당선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사실 당선이 됐는데 주말 동안 되고 나서 계속 당내에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거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있죠. 근데 오늘 방송하는 오늘자로 송영길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매듭을 딱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뭐 것들의 여지 없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인터뷰 보면서 되게 민주당 당대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고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훈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 기득권 출신도 아니고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소년공 출신의 검정고시에 그리고 지자체장을 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국회에 배지를 달아본 적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황석영 작가가 새날에 출연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재명을 성장한 전태일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표현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주류가 아니신 분이 소위 주류가 아니신 분이 비주류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역사에서도 굉장히 있어 왔고 이런 사례들이 문화예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결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피티 들어보셨잖아요. 네.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네. 그림 아, 그리는 네네. 거. 그림 같은 그리는 경우에. 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주류 중에서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합법화가 되고 이제 뭐 국가별로 합법화가 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로 인정받는 뱅크시가 있는데 네. 이분이 맨 처음에 그래피티를 통해서 예술계에 많이 이름을 알렸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예술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인상주의다, 뭐 야수파 이런 딱 한 가지 갈래로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대 미술이라고 해서 그냥 동시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총칭하는 그런 게 현대 미술인데 그 중에서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주류를 엄청 비판을 해요. 주류와 그들의 원래는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꼬집었던 사례가 우리가 좀 아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방송에서 그 장동민이라는 개그맨이 그림을 그냥 엄청 막 낙서를 하듯이 그린 다음에 이걸 진중권 씨한테 보여줬어요. 왜냐면 그분이 미학 교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감정가를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이분이 그 장동민이 그렸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나름의 고액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장동민이 그렇게 그렸다는 걸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미술이라는 게 뭐냐, 그냥 뭐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도대체 이 분야가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그 뒷샹의 그 변기 있잖아요. 네. 소변기. 네. 이제 그게 현대미술에서 샘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 충격이었고, 근데 사실은 이 문화예술계에서 어떤 사조가 하나 탄생을 하거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기존의 관습을 깨고,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꼭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정치계나 뭐 역사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항상 있어왔던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뱅크시가 했던 시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리에 뱅크시가 이미 유명해졌을 때 뱅크시의 그림들을 할아버지가 이 노상에 그림을 펴놓고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그냥 무심코 지나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몇 분이 사기는 했지만 몇 점 팔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뱅크시 그림이다라는 거 알려지고 나니까 그걸 산 사람은 완전 로또를 맞은 거죠. 여기에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애초에 뭐 갤러리나 아주 유명한 미술관 이런 곳에 있는 작품들과 사실은 그 길거리에 있던 거는 똑같은 작품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허례허식이나 사람들의 관념이나 이런 걸 굉장히 비웃듯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시로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뱅크시라는 작가의 작품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는 거는 벽에다가 그래피티를 한 작품인데, 이게 사실은 그래피티 자체가 원래 사회에 있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로 많이 작품화가 되고 또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방금 앞에 보신 거는 어린 아이가 눈 내리는 것처럼 이걸 막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벽 옆에는 이 재였죠. 재를 눈처럼 막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지금 방금도 보면은 화염병 대신 꽃다발을 던지는, 예를 들어서 뭐 평화의 메시지나 뭐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욕실에 설치 미술을 한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그냥 봤을 때는 화장실 같잖아요. 어디서부터가 예술이고 어디서부터가 이 실체 우리의 생활인지 굉장히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저희 화면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사진 따로 하나 있는 걸 보여주시면, 이게 2018년도에 뱅크시가 점점 유명해질 때부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몰고 다니면서 점점 이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2018년도에 이 사람의 작품이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경매에서 15억이라는 낙찰가를 가지고 딱 낙찰이 됐는데, 낙찰이 되자마자 방금 왼쪽에 있던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파쇄기에 액자에서 이렇게 드르륵 갈려버립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원래 그 사람이 의도를 한 거예요. 이것 또한 이 예술계에 팽배해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옥션,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 예술에 대해서 뭐 딱히 조예가 있다거나 이걸 알아보는 눈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의식이나 인식이나 이런 거에 쫓고 그것이 행해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퍼포먼스를 한 건데, 원래 저게 쫙 다 갈리는 것까지가 원래는 의도를 한 거였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멈춰버린 저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은 또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주류를 비판을 하는데 주류가 지금은 굉장히 열광하게 된 사례예요. 이분이 지금은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저도 가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원래 근데 문화예술 사례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청바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입고 패션쇼에서도 이 청바지와 관련된 작품이 서게 되고, 주류가 아니었던 것들이 계속 주류로 흘러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흐름을 좀 역행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눈에 좀 많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지금 정치계 쪽에는 이런 사례들을 좀 보고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참 문화예술 쪽은 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리고 저도
아직 공부를 많이 해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차원이긴 한데 네. 그게 탄생하고 또 그게 저물어 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뭐 또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비주류를 까면서 주류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것도 참 신기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 제도권의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수의 대중들의 인식 그리고 그 시대적인 어떤 정신을 캐치하는 거는 문화예술이 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옛날엔 저도 문화예술은 되게 소위 말해서 한가한 사람들이 뭐 가가지고 향유하는 거라든지 혹은 그냥 잘 모르면서 좀 있어 보이는 척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그런 비판도 일부 받을 만한 지점도 있다고는 봐요. 네. 그게 무조건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시대마다의 과정들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혹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저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인스타그램 안에 갇혀 살게 되는 청소년들 네. 그 소위 말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사진 거기서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 네. 이게 기성세대 분들은 인스타그램 잘 안 하니까 그냥 뭐 사진 올리는 SNS 아니야? 혹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죠. 저는 그게 없었던 시대와 네. 그게 지금 당연해진 24시간 인스타나 SNS를 끼고 사는 세대의 그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이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부모님이 살던 세대에 남들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 라는 정도랑 그걸 안 하고 싶어도 SNS만 보면 남들과 비교되는 나 이게 지금 자녀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뭐 인스타그램 얘기가 중점이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면 좋겠지만 네. 아무튼 그거에 대한 뭐 장단점도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 순수성을 뭐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근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전두환 때도 그랬고 나치도 그걸 이용했고 아까 황희도 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문화예술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정치에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거를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예술품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론 문화예술 영역을 뭐 몰라도 되지만 알아도 뭐 덤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아까 희도 씨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도 있고 사실 뱅크시 같은 인물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만 좀 알아두셔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나치가 어떻게 이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는지 이런 네. 사례들도 좀 한번 얘기를 앞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주류가 점점 주류화되거나 이것이 모호해져 가는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신이 중심이었다가 점점 다들 아시는 르네상스를 변하면서 인간 중심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개개인들은 다 주관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고 이게 점점 이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점점 대중 친화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로 치면 예전에는 뭐 밀실 정치, 엘리트 정치를 하다가 아까 이성님 가져와 주신 그 주제처럼 시민들과 자꾸 거버넌스를 하잖아요. 네. 이 개개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들의 의견을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근데 이 흐름이 그대로 예술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전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과 소통하는 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그거에 대한 시도를 한다는 거 이런 것처럼 예술에 있어서도 뭐 어렵다 물론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어려운 게 있는 입장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역사적인 흐름과 멀리 똥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아이러니를 보면서 저도 되게 좀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리고 보수가 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이나 혹은 그냥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이 이런 대중들의 인식, 욕망을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 안에 그 잠식시켜가고
뭐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시민들이 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한 거고 왜냐면 겉으로 좋은 얘기만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다수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과거의 저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고 특히 나중에 그 뭐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 히틀러와 일베와 대한민국의 극우화 저도 이것도 쭉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주제들 중간중간 가져와 주시면 그걸 지금 현대 한국사와 또 오늘날 청년들의 생각과 대입해서 뭐 fem코라든지 뭐 이런 각종 커뮤니티나 오프라인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과 맞물려서 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문화예술로 아무튼 그럼 이제 계속 주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가요? 네. 이게 그거 관련된 주제가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은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잃지 못하고 본인들이 계속 주류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주류로 밀어내고 폄하하면서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도태되고 있는 중이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혹시 다른 분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뱅크시 하니까 계속 ATM이 생각나서 아 이어지네요 이게 또. 이어지네요. 네, 오늘 주제가 다 ATM과 하나였네요. 뱅크시. 이렇게 이어지네요. 마지막까지.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도 계셨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재명 독립지사가 계신데 네. 이분이 만 20살에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칼로 이완용을 저격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저희가 네. 이름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본인의 기계를 굽히지 않고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당당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근데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 기억을 그만큼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역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면 예, 저희가 지금 이름도 아니면 그분들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를 흐트러뜨리면서 마치 이게 그냥 잘잘못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걸로 퉁치고 넘어가면서 친일 세력을 올려치고 독립군들이 했던 노력을 내려쳐지는 이런 현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친일파도 그냥 그때 당시에 살려고 한 건데 무슨 잘못이야. 근데 그렇게 쳐버리면 사실은 친일파를 그 정도 생계형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탈진실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분간해낼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진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계속 기리고 기억하고 어떤 분들이 잘했는지를 알게 되면 빛과 그림자처럼 어떤 사람들이 못했는지를 또 저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와디즈의 펀딩이 올라가고 이거에 대한 후원금이 뭐 제작비나 세금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독립운동가 후손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와.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럼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이 방송이 나갈 때 와디즈 펀딩 그 링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개해드릴게요. 댓글로 링크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오, 좋습니다. 아니면 와디즈에서 검색을 하셔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링크를 남겨주시면 네. 아마 거기에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힘을 합쳐주실 것 같고 결국에는 그게 진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닌가 싶어요. 시민 한 명 한 명이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청년들이 지금 거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흐릿해지고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선 뭐 솔직히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 누가 하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되게 정당화되는 게 지금 오늘날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논리거든요. 네. 이게 되게 충격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음. 그 현실에 넘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들을 설득하고 대화할 것인가 차원에서의 어떤 포지티브 전략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들 있으면 계속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문화예술 그리고 뭐 환경 그다음에 커뮤니티 소식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무튼 방송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는 하지만 다는 못 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언급 못 하더라도 다 챙겨는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99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100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100회네요. 아무튼 매주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